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은 처음이시죠? 네. 네. 어떠세요? 저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막 3%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매크로가 어쨌든 크립토 쪽에서도 중요하긴 하니까 그죠? 네,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매크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저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는 또 일반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소개는 많이 했어요. 크립토퀀트라는 회사에 주기영 대표님이 계신데 오실 겁니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크립토퀀트라는 데이터 제공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주기영이고요. 저희 크립토퀀트 웹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은 암호화폐 투자에 필수적인 8,8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차트로 보시면서 분석도 하고 실제로 근거 없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어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8,800개요? 네. 데이터가? 네. 아 진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19년에 시작하신 거예요? 요 아이템으로 한 게 2019년이고요. 19년에. 그 전에는 좀 다른 거 하다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28이에요. 28. 그럼 이제 서른이 31죠 지금. 31. 네. 아 저희 회사에 있는 누가 회의를 하는데 내가 30이 돼가지고 너무 우울하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아니 나는 이제 40이 훨씬 넘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요즘에 막 그런 나이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8살에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거 좀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블록체인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학생 때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끼리 블록체인을 공부하다가 이제 블록체인 분석 이쪽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불법 암호화폐 추적이라고 블록체인상의 자금을 추적해서 어디로 돈이 들어갔는가 이런 거를 막 하다가 저희가 뭐 경찰 검찰이랑도 협력하고 정말요? 박사방도 저희가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비즈니스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니면서? 사업 초반에. 사업 초반에. 그거 하다가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 판단하고 2019년에 비트코인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2019년에. 네, 그때 막 350만 원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유일하게 비트코인 시장이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데이터 솔루션 그렇게 창업을 시작했었죠. 야, 그러면 2019년에 미리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투자하진 않을 테니 네,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장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고객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NDA 때문에 그냥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은행이랑 헤지펀드들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본적으로 기관 고객은 전부 미국 고객입니다. 미국 고객이에요? 네, 거의. 그러니까 주 대표님은 내가 보니까 그 트위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트위터 팔로워가 한 5만 명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28만 명이요. 28만 명? 죄송합니다. 5만 명이. 28만 명. 5만 명은 그거다. 너무 적은데. 아니 그 텔레그램 그 방에 5만 명이더라. 텔레그램 방 그 정도. 텔레그램 방에 5만 명이었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 트위터는 28만 명. 네, 맞습니다. 28만 명이 주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어쨌든 뷰를 계속 제시를 하고 계시니까 그죠? 되게 그것도 되게 공격적으로 막 올라갈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엄청 많이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 마케팅 팀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뭐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마약 같은 거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이제 너무 재밌고 사람들도 호응해주고 팔로우도 막 늘고 했는데 점점 제가 리딩방 방장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의 리딩방 방장.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맞춰가지고 좋은 점이 있다면야 뭐 계속 하겠지만 그거 뭐 좋은 점도 없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오히려 뭐,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치는 올라가는데 나중에 틀리면 막 욕만 먹고 그리고 좋을 게 없어요. 10번 맞춰도 한 번 틀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망은 안 하시지만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우리가 좀 뭐 얘기를 잠깐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매크로도 그렇고 오늘 좀 주식시장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 뭐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지만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게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예측이라기보다는 네. 시장이 조용해요. 조용하다. 네, 조용하다는 거는 데이터가 크게 이렇게 변동이 있어야 뭐 저점이 오면은 고래들이 막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좀 매수의 움직임이 보인다. 뭐 고점이 되면 또 고래들이 많이 움직여서 뭐 또 매도의 움직임이 보인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좀 되게 조용한 시장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뭐 6개월치 최저치를 찍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좀 혼조세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마켓 데이터 쪽으로 변동이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매크로나 좀 뉴스 같은 일회성 센티먼트 호재 악재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온체인 데이터가 뭐예요?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블록체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시장 전망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그 부탁을 크립토 퀀트라는 데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인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그냥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가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좀 봅니다. 이게 지금 크립토 퀀트 홈페이지예요? 그렇죠? 네. 직접 만드신 건가요? 팀에서? 네, 저희 팀에서 만든 거죠.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지금 22명 정도 있어요. 지금 뭔가 있어 보이는 영어로 돼 있고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한글 버전 있어가지고 한글 버전으로 할까요?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스크롤 내리면 밑에 한국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할게요. 네,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우선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비트코인을 네.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NFT, 디파이 뭐 이런 새로운 어떤 활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맨 처음에 개발될 때는 사실 P2P 결제 수단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누가 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냐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오르냐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인식을 해서 뭐 인플레 해칭 수단이라든가 가치 저장 수단 우리가 뭐 금을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이 보유하면은 금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진 않죠. 그렇죠. 예, 뭐 금고 비용도 필요하고 그렇죠. 막 좀 힘드니까 굉장히 포터블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 비트코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수급 데이터만 보면은 기본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최근에 내러티브 쪽에서는 지배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가치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수박의 가격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 지갑들이 정말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수천만 개. 네. 그 중에서 거래소 지갑이 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이 어떤 지갑인지 저희가 라벨링을 다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 라벨들 저희 가지고 있고 그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간 비트코인의 총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비트코인을 어떻게 그 주소를 어떻게 따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어 그거를? 아니 그게 생각만 해도 아까 얼마 엄청 많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게 이제 직접 거래소에 돈을 보내보면은 그 거래소 유저 지갑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그게 또 중앙 지갑으로 또 이동합니다. 핫월렛이라고 하는데 그 핫월렛에서 그 수십만 명의 유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핫월렛에 얼마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해도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갑이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은 하나의 점에 그 수십만 개의 유저 지갑들 그 점들이 연결돼 있는 모습을 띠거든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 데이터를 시각화했을 때 그런 모양을 가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거래소고요. 그거를 식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정확도는 98% 이상이고요. 98%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뭔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 대표님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고 하여튼 되게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머신러닝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쨌든 얘가 어디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알아냈다 치고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다 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 시장에서 네. 수급 데이터를 알면은 깡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맞아요. 항상 이기고 사실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환이죠. 그렇죠. 외환인데 여기서의 수급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 상의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굳이 옮겨가지고 거래소로 보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팔려고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파생상품 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뭐 이걸 가지고 담보로 뭐 롱 포지션 잡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내는 어떤 일련의 행위가 그 좀 판매를 위해서 보낸 거다. 그러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많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공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가격은 조금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로 네네네. 해석하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매도 물량이고 우리가 코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또 있어요. 네네. 그 1달러는 1 스테이블 코인. 항상 고정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뭐 USDT 이런 걸 가지고 암호화폐를 매수하기도 하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을 실제적인 수급을 저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볼까요? 어디? 네. 보시면은 이제 2013년 이후로 거래소가 이제 생겨난 이후로 2020년 3월까지 거의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요.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그 거래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제 증가해 왔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거의 최초로 이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급감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당시에 유추하기로는 대부분의 물량이 코인베이스 뭐 이런 미국의 좀 큰 거래소에서 나왔는데 그 물량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 좀 뭐 1000비트, 2000비트 이런 큼직큼직한 이제 물량으로 커스터디 지갑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기관들을 위한 어떤 금고 같은 지갑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관들이 이제 불장이 오기 전에 일종의 매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거죠. 2020년부터 계속 이게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빠졌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 네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 구간에서 줄어들었다가 2020년 2월부터 줄어들었네. 네. 코로나 끝났을 때였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뭐 드라마틱하지 않은 그 정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물량이 또 증가를 살짝 하는 이제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 네, 그때 보시면 또 이제 그러네. 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작년 4월, 5월달에 이게 증가할 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물량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의 평균 입금량. 이건 뭐지? 요거를 저희가 이제 가격의 편차가 심하니까 그래프의 편차가 심하니까. 요거를 이평선으로 볼게요. 7일로 보시죠. 7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고래들이 거래소에 입금하는 경우 그리고 개미들이 입금하는 경우 그걸 보시면은 고래들이 거래소에 입금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점이어서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뭐 어떤 롱 포지션을 취하려고 보냈거나 아니면 이제 한 차례 더 급락이 올 수 있으니 이제 뭐 그냥 예비로 이제 돈을 보내놓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이거는 평균 입금량이라는 거는 한 번에 얼만큼 많이 입금하냐 조금 입금하냐 이런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왼쪽에 스케일 보시면은
0.8에서 2.4까지 있는데 이제 뭐 0.6 비트코인 정도로 입금할 때는 사실 뭐 개미들이 입금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뭐 2.4 비트코인까지 입금을 하면은 여기 예, 좀 고래들이 입금하는 건데 뭔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서 고래들이 막 너도 나도 입금을 하기 시작하는 때는 상대적으로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2019년 고점 때 또 뭐 1비트코인 이하 정도로 이제 개미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21년 단기 고점 때도 그러했고 요 부분이 어떻게 2019년은 고점이었고 요때 이제 고래들이 많이 입금했을 때 하락 직후에 요때는 또 저점이었고 또 요때도 또 개미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또 고점이었고 또 요때도 뭐 이게 완벽한 저점은 아니지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었죠. 이때도 이제 개미들이 많다. 현재도 사실은 고래들의 그 어떤 행위가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 정말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고래들이 나 뭔가 액션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은 고래들이 많이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뭐 개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물량만 그 블록체인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물량이 많이 이렇게 큰 규모의 이동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고래 그러면은 보통 뭘 고래라고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큰 손 투자자들 고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고래는 뭐 1,000억 있으면 고래다 약간 이런 절대적인 수치 기준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평균 입금량이라든가 평균 비트코인 이동량이 뭐 높다 낮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입금량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 데이터 측면에서 간단하게는 이더리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재미로. 네, 비트코인 말고 여기 위에 올리면은 이더리움을 볼 수 있네요. 네, 이더리움의 거래소 출금 횟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 출금 횟수가 갑자기 스파이크를 이렇게 팍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진 지갑이 이제 새롭게 뭐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라벨링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러면 진짜 정확한 거래소 유저의 그 활성화 정도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봤을 때 이더리움의 출금 거래수거든요. 이더리움을 출금할 때 거래소의 중앙지갑에서만 출금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중앙지갑은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이제 뭐 이평선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확 쳤을 때 가격이 고점일 경우가 확률이 높은 거죠. 요때도 거의 고점 부근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뭐 이더리움 막 15%씩 막 하루에 오른 거예요. 너도 나도 거래소 앱을 켜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 휴면 거래소 유저들이 갑자기 돌아오는 상황. 야 이게 뭐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더리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냥 나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팔아야겠다 혹은 뭐 사야겠다 이런 이유로 뭐 이제 거래소의 활성화 유저들이 늘어난 거죠. 갑자기. 거래소의 출금 개수가 늘어난 걸 보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지금은 그냥 뭐 조용한 상황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조용하고 이게 뭐 너도 나도 안 사고 그냥 거래량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최근 데이터가 이러한데 뭐 2018년에도 보시면 이제 이때 2018년 고점이 정확하게 이거랑 일치하는. 이것도 이제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죠. 뭐 사실상 동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경사를 지고 올라가면 좀 유의하셔야 된다. 과열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비트코인의 수급 데이터 측면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암호화폐 지갑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지갑들의 P&L 그러니까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지 잃고 있는 상황인지를. 그렇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는 블록체인상의 이동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의 수익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블록체인상에서 돈을 이동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수익률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10년에 이동을 했으면은 100만 원대 이동을 한 거잖아요. 100만 원대 뭐 비트코인 100개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다가 뭐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뭐 팔진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4만 달러인데 100달러 때 이제 샀으니까 뭐 수익률 뭐 4.9%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100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미실현 순수익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가. 수익권이냐. 수익권이냐. 그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뭐, 파란색 선인 거죠. 예. 요게 많은 지갑들이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 좀 고점일 확률이 높고, 요게 거의 마이너스 가까이 이제 손실인 거죠. 0 이하가 0 마이너스네요. 예. 0 이하일 때는 그냥 다 손실인 구간. 뭐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마이너스 막 10% 이런 적은 거의 없었고요. 네. 마이너스 0.17% 손실만 봐도 그냥 엄청난 비트코인 저점인 거죠. 그냥 뭐 이 지표는 이제 마이너스 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뭐 알람 같은 거를 저희 사이트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설정해 보시고, 요즘 같은 장은 사실은 혼조세가 지속되는 장이라 막 시그널이 나오고 그런 장은 아니죠 지금. 예, 뭐 롱 쳐도 죽고 숏 쳐도 죽는 그런 가만히 장이라서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가만히 진짜. 있다가 이제 아니 치면 만약에 치면 뭐 우리가 정말 매크로의 위기가 와서 대폭락이 왔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이 갑자기 막 마이너스가 가리키고 그런 상황에 이 알람, 크립토코인 알람이 이제 잘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조용히 네네, 저도 이 지표들을 사실 알았을 때가 2018년 때여가지고 이제 요때랑 요때 다 매수를 했습니다. 대출 땡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좀 강단이 있다니까 좀 있어 뭐가. 물론 이게 투자 그 자문 뭐 권유 이런 건 아니지만 요거는 한번 좀 내가 믿고 밀어볼 만한 지표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요게 마이너스가 같다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이 뭐 죽는다. 정말 엄청난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면 금지. 거래소 다 폐쇄 이런 게 아닌 이상 비트코인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런 지표들은 괜찮지 않나. 저게 마이너스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NUPL이라는 지표도 있지만 MVRV라고 MVRV 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좀 개념이 재밌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수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상에서 뭐 돈이 이동하는 거를 기록으로 우리가 어쨌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하는 기준이 이 수표의 그 거래 내역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100만 원 수표가 저한테 있으면은 제가 뭐 효성님한테 50만 원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요. 그러면 효성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폐기하고 50만 원짜리 수표를 2개 발행한 다음에 50만 원 수표 하나는 본인 가지고 하나는 저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수표들의 그 어떤 발행 기간 그리고 만료 기간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그 기간 길었는가 그리고 그 물량은 수표의 그 크기는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얼라이즈드 캡, 그러니까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현된 시가총액. 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물량이 실제로 이동한 만큼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뭐 해커한테 탈취당해서 자금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막 이거 쓰지 마 하고 막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네는 사실은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좀 낮게 하기 위해서 뭐 2010년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동하는 물량만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 막 돌아다니는 비트코인만 보자. 네, 실제 이동할 때 물량과 가격을 계산해서 흔적이 남으니까. 네, 블록체인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리얼라이즈드 캡이라는 저희 사이트에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가총액 마켓캡 그거는 비트코인의 유통량 곱하기 가격 뭐 1800만 개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냥 거기 가격 곱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시가총액 나누기 실현 시가총액을 하면 이 MVRV가 나와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행돼 있는 걸로 추정되는 걸로 계산한 게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을 계산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실제로 뭐 2010년에 100달러가 10,000개 이동했으면 10,000 곱하기 100 그 이후로 한 번 이동한 적 없으면 그냥 그렇게 놔두고. 시가총액의 계산 더하고 최근에 뭐 4만 달러일 때 10,000개 이동했으면 4만 곱하기 10,000 뭐 이런 가격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겠구나. 네네. 가격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격과 이동 시점 당시의 물량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중 평균이네.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좀 서론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요게 이제
전체 블록체인 지갑들의 절대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 이하로 내려가면은 손실이고 1 이상이면 이제 수익인데 대체로 이 MVRB가 3.7 그러니까 한 270% 가량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그 차트로 봤을 때 가격을 요게 3.7 이상으로 이렇게 갔을 때 MVRB 지표가 네네 단기적으로 이제 그 고점을 형성할 있다. 가능성이 높았고요. 요때도 단기 고점 여기도 거의 단기 고점이죠, 둘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MVRB 지표를 이제 보고 고점 그리고 1 이하일 때 보시면은 이때 1 이하죠, 저점이죠. 이때도 1 이하죠, 저점이고 이때 1 처음으로 1 하루 정도 딱 1 이하로 내려가요. 그 완벽한 저점 3월 14일 폭락 직후. 그리고 이때 약간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1에 가까워지고 있네. 가까워지고 있죠. 그 지금 완벽히 1은 아니지만 뭐 사실은 여기는 뭐 이게 1 이하로 갈지 여기서 뭐 반등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전체적인 지갑들이 마이너스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뭐 현물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온체인 지표들이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비트코인을 쥐흔드는 고래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그들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블록체인 세상에 새로 들어오는 돈들은 이걸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생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나? 저희가 이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의 자금 유입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일단은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 증가해 온 거죠, 최근에. 그 2021년 초부터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 USDT 이런 거 다 합쳐서 예 맞습니다. USDT, USDC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의 이제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네. USD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나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가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이 결제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어떤 케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결제를 하는 거지? 그 USDC라고 있습니다. USDC. 네, 서클과 코인베이스 같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USDC 재단을 통해서 그 USDC를 코인을 이제 발행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주고 USDC를 받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달러랑 스테이블 코인을 바꿨어. 1대1이니까 어차피 바꾸고.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왜 바꾸냐 이거? 네, 그냥 굳이 뭐 코인베이스에 달러 넣어가지고 결제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 저희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업계 이야기로는 일종의 그 세제 혜택이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다. 아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래세를 좀 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그리고 저는 보면은 그냥 달러랑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쪽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크립토 월드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코인인 반면에 얘랑 다른 거는 거래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단 제가 이제 관문처럼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렇게 점프 관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제 비유를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있는 거에 세제 혜택도 있고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걸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데이터들을 몇 가지 이제 제가 또 소개를 드리면은 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또 이제 시장 데이터 중에 그 펀드 데이터. 아 펀드.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신탁 상품이나 우리가 캐나다의 ETF 상품들. 그렇죠. 그런 상품들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예, 자기들 보유량을 공시해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 그 고객 예치 자산으로 이 정도 ETF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 ETF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야 될 테니까. 네 맞아요. 뭐 선물이든 뭐든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네. 얼마나 선물은 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현물 ETF만 사고 있는데 미국은 현물 ETF는 캐나다에 이미 상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볼별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게 뭐 요때는 이제 갑자기 성장을 한 케이스고 최근에 요때 우리가 2020년 중순부터 네. 갑자기 막 기관들이 들어온다 이런 뉴스들 막 터지기 시작하더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막 이러면서 그레이스케일 보유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점을 딱 찍고 나니까 갑자기 기관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기관도 안 들어오면 줄여들어야 되는데 왜 뭐 그냥 가만히 있냐. 또 이게 그레이스케일은 락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함부로 팔지는 못하고요. 뭐 기관들의 어떤 대량 유입이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불장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굉장히 우리가 뭐 레지타다고 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거래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이 돼 있으니까 뭐. 예. 그래서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와 코인베이스와의 가격 차이고요. 요게 높을수록 그 코인베이스 쪽에서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팔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 주황색 선인가요? 네, 이 노란색 선이고요. 노란색 선. 이게 1보다 크면 그럼 근데 원래는 이 두 개가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아비트라지라 그래가지고 이 아비트라지 봇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계속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데 아비트러지 봇이라는 거는 아비트러지 따먹는 로봇을 말하나 보다. 네, 그죠? 네네. 그런 로봇.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뭐 바이낸스는 싼데 뭐 코인베이스는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얘 팔고 얘 사는 거를 자동적으로 하는 자동적으로. 거죠. 네. 그 봇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2018년에는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거래소들이 좀 셋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되게 많았구나. 있다가 가격 차이가 좀 심하다가 이때부터 좀 안정적이네요. 안정적이기 시작해요. 그나마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아비트라지는 이제 의자 뺏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먹는 사람이 네, 이기는 거지 그냥. 남아 있는 의자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화가 거의 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네.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로봇이 담당을 못할 정도로 막 물량이 막 쏟아져서 그렇죠. 매수 물량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서 가격이 더 높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일봉 단위로 가격 차가 조금 날 경우 좀 기관 매수가 있다고 이제 저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너무 적을 때는 또 기관 매수가 없다. 근데 이게 또 뭐 일봉 단위로 봤을 때 사실 뭐 일봉 클로즈 할 때 기준으로 가격 차이라서 그렇게 막 별로 심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분 단위로 봤을 때 분 단위로. 네. 분 단위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갑자기 막 2~3%씩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저기 검정색이 가격이고 네. 파란색이 프리미엄이에요. 파란색이 프리미엄이죠. 무슨 심장 박동 뛰듯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막 급락을 하잖아요. 네. 그 가격 차이가 확 나고 이때도 급락할 때도 확 나는데 그러면은 자 이때 급락할 때랑 이때 급락할 때랑 가격 차이가 나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발생을 했어요. 네. 위아래로. 근데 똑같이 이때도 급락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때는 거의 프리미엄 변동이 없어요. 네. 이때도 프리미엄 변동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뭐가 차이가 나는 네. 거냐? 제 보면은 이게 코인베이스 주도의 어떤 가격 급등 급락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코인베이스 미국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은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고요. 제가 매수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 여기에 설명도 다 나와 있구나. 네,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보시면 돼요. 그냥 크립토 퀀트 홈페이지에 가면 친절하게 설명이 다 돼 있네요. 네, 저희 이거 6개 국어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뭔지, 시장 데이터가 뭔지 그것까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제가 한국어에는 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영어로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그 상승장에서 급등을 할 때, 네. 비트코인이 전례 없는 급등을 할 당시 뭐 2만 불을 뚫고 3만 불을 뚫고 이럴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 항상 이렇게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매수세가 일어나다가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분 단위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은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굉장히 기관들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의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가격이 올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좀 변동이 심할 때는 네. 좀 미국의 상황을 좀 잘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프리미엄은 유명하죠.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재밌는 게 높을 때는 항상 고점이었어요. 네. 낮을 때는 항상 저점이고. 네. 이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는 기관 투자자라고 할 만한 전통 금융에서 오신 분들이 뭐 거래소를 막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비중이. 뭐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고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시장에 상대적으로 거품이 좀 끼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좀 하락하고 이상하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막 불신하는 거죠. 그치. 이거는 찐 받는 게 아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1년 작년 2월달에. 네네. 그리고 올라갔다가 작년 5월달, 6월달이 진짜 김치 프리미엄 장난 아니었죠. 네, 막 20% 지금 가격 차이 20%면은 이 시세 차이만 해도 이 20%대가 거의 한 2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상하다 했어. 이때 계속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는 고점 만들고 이제 하락을 해서 거의 이제 0에 가까워졌을 때. 또 이때도 이제 상승장이죠. 계속 상승을 하고 요즘은 뭐 1%대에서 뭐 2%대라서 막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소매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해줘야 고점이라고 보는데 딱히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근데 저거는 김치 프리미엄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저게 20%나 막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저거를 따먹는 아비트러지 봇은 없어요? 사실 요거를 노린 아비트라지 봇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나라가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런가? 그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외국화한 법이 있어가지고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는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으로 할 때도 요 자금의 출처를 다 명시해야 돼가지고 뭐 아비트라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불법인 거죠. 원활한 그 거래가 안 되는구나. 네, 원활한 그 자본 통제가 너무 심한 나라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국가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요? 네, 유일해요. 그래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도 김치 프리미엄 이러면서 막 그래요? 막 브리치 워터 막 이런 애들이 막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 is important 막 이런다.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해외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해외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 근데 지금은 20표는 그래도 아직 이제 뭐 고점 신호가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적어도 이 지표만 놓고 보면. 네, 적어도 이 지표는 뭐 시장이 과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과열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재미가 없는 건지 뭐 씻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채굴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이 시장에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해시레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채굴을 하면은 채굴기를 돌리잖아요. 그 채굴기의 힘의 총합이 몇 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채굴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뭐 어려워지기도 하고 채굴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경쟁이 심화돼서. 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 산업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 하에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표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좀 견고해지고 있다. 우리가 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버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채굴자들이 이 산업에 계속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하든지 뭘 깨부수려고 들어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견고해져서.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네, 항상 그렇진 않고 이 해시레이트가 높은 한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견고한 성이 된다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어요. 맞아요. 근데 좀 빠졌죠. 오히려. 요게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일상이라. 근데 저때 이제 중국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다 회복했다는. 네네. 요때 이제 중국에서 채굴자들 금지 해가지고 이제 거의 3년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가. 그렇죠. 요렇게 회복을 했는데 요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미국 채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채굴 비중이 미국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네. 정말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좀 자국품으로 수용을 하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여러 가지로 눈치가 그죠? 네. 뭐 SC 뭐 의장 뭐 이런 분들도 봐도 뭐 MIT 디지털 이니셔티브라고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라고 비트코인 관련 연구하는 조직의 뭐 의장 하셨던 분이 오시고 그런 거 보면 우호적이에요. 네, 확실히.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리나라랑 너무 상반되는. 우리나라 금융위 위원장님은 계속 비트코인 뭐.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한테 그 기자가 물어봤다니까요. 기자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니 당신네들이 내려고 하는 그런 그 디지털 달러랑 같이 공존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존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제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말도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가자. 그게 우리 국익에 유리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죽일 수는 없고 죽일 수 없으니 미국에 오히려 많이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살림으로써. 채굴도 많이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 채굴 한 90% 된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걸. 그렇게 돼도 채굴의 어떤 반감기란 게 있어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있어서? 물량이 계속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사티아 부츠인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다가가려 해도 다가갈 수 없다. 그것처럼 우리가 2,100만 개 다 채굴하는데 뭐 금방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계속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10%밖에 안 남았으면 금방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마치 2분의 1씩 쪼개다 보면은 결국은 못 돌아갈 수 없다.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네. 그래서 채굴하는 물량도 보시면은 채굴 보상 요게 블록을 채굴할 때 보상. 네, 요게 이제 비트코인 기준인데 계속 반 개씩 반감기마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 저게 반감기 있을 때마다 딱 줄어드네. 네. 그래서 이게 반감기를 둘러싸고 상승장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반감기가 오면은 채굴자들 입장에서 채굴을 했을 때 채산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채굴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반감기가 올 때마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초입이다. 보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이 반감기 딱 오고 또 몇 달 있다가 이제 대형 상승장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반감기가 언제냐? 그걸 이제 계속 보시는데 네. 거의 한 3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3년 남았나요? 비트코인은? 네, 제가 알기로 한 뭐 2, 3년 남아가지고 그 어쨌건 이 반감기랑 이벤트도 비트코인을 조만한 데 있어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수요 측면에서의 지표는 제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치. 네네. 누적 예치량.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그 이더리움 2.0이라고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또 있어요. 이더리움 2.0은 뭐 POS라 그래가지고, 네네. 좀 여기 어려운 좀 작업 증명 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이더리움의 미래를 생각해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2.0이 되는 걸 기다리면서 들어가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 2.0이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걸 예치했을 때 내가 이 예치 금액을 언제 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 컨트랙트를 오픈했었던 시점이 2020년 11월인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예치 금액이 엄청 늘어난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한두 달 보고 이더리움에 투자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이더리움 한 10년 가져갈 생각으로 그냥 박는 거죠, 돈을. 그럼 절대로 이더리움이 이 가격 밑으로 안 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겠죠. 보시면은 대부분 저점일 때 이렇게 막 크게 물량을 박더라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게 입금수고 예치량을 보시면은 예치량. 네, 거의 막 이때가 이제 그냥 거의 1년 이래 최고치인데 13만 개의 이더리움을 2,000달러일 때 예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억을 그냥 박은 거예요. 여기에 한 번에 한 번에 이더리움 2,000달러보다 높은 거겠지. 누가 3천억을 그렇게 쉽게 기약 없는 계약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네, 박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다가 최근에 있느냐? 잘 모르겠다. 최근에 뭐 고래들이 막 이렇게 예치를 큼직큼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더리움 2.0은 언제 되나 그 모르는 거죠? 네, 몰라요. 말은 뭐 연말에 될 수도 있다, 뭐 내년 된다, 뭐 이런. 뭐 항상 미뤄져 왔고. 쉽지 않나 봐요. 네,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고래들이 많이 예치를 할 때는 좀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경우가 많았다. 네, 그런 거고요. 네, TVL 얘기 나와서 이제 해봤고, 이 TVL은 사실은 디파이라든가 약간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된 예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그 예치량 데이터도 아마 올해 중으로 제공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시장 데이터랑 그 물량 수급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미체결 약정 주식시장에도 있는 개념이잖아요.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 있죠. 선물 시장에서 이거를 미체결 그냥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오픈. 그래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것도 선물 시장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약간 롱 쪽을 많이 하시나요? 숏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이 그러니까 그 보통은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가격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숏을 많이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비트코인을 뭐 숏으로 이제 해칭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오픈 인터레스트와 가격과의 상관관계만 봐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픈 인터레스트가 급락하는 거 보면은 대체로 롱인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물 거래소랑 선물 거래소가 있잖아요.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경우.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원이나 업비트 이런 데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낸스 뭐 이런 선물 거래소로 돈을 옮기는데 이렇게 선물 거래소로 돈이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돈의 평균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뭐 1비트코인 옮기다가 갑자기 이게 막 5비트코인, 4비트코인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고래들이 옮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래 그림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소로 옮길 때 매집을 이제 롱 포지션을 오픈하면서 좀 하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이제 개미들이 많을 때. 저 개미 표정이 있네요. 네네, 개미들 많을 때는 고점이었죠 이제. 대체로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해주신 걸 들으니까 비트코인 얘기할 때 그냥 대충 뭐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설명해주신 게 반드시 이거면 이겁니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어때요? 맞아요. 초반에 비해서. 네, 초반에는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데이터라고 하면 뭐 거기서 뭐 어떤 특별한 걸 찾을 수 있겠느냐. 익명의 거래들은 나열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 보면은 되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상위권에 막 랭크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 초반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뭐 그냥 가격 액션만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펀더멘털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스마트머니라고 할 만한 근거와 방향성이 이제 나오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가치 투자 기준으로 다 재편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열심히 앞장서 보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시장을 조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도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고 막 이런 거 분석 얼마든지 있고 그 전략도 되게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주식시장에서도 유효한 거 보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들을 원하는 그런 기업이나 기관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알았던 걸 저도 쭉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끝내기 전에 그래도 이제 좀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당부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특히나 이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그냥 막연한 그런 불신 뭐 이런 걸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디자이너한테 외주를 맡긴다 하면 200만 원치 외주를 주는데 현금 200만 원 주는 것보다 저희 회사 주식 200만 원치 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저희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계약이 코드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게 우리가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블록체인의 미래는 사실 뭐 절대로 이제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후퇴하거나 막 이 개념이 사기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나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 왜 강남 땅 안 샀어? 할아버지가 이더리움 안 샀어?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손자한테 안 됐지 않을까? 이게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되게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하면 그냥 막 이런 식의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철학을 파고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의 개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개념 이런 개념들이 탈중앙화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계속 된다면 이게 빠꾸하지는 않지 않겠냐.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텐데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은 곳에 적용이 돼가지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생각이 사실은 가격이 우상할 거라는 그런 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디파이나 NFT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제 보유해서 뭐 다양한 상품들 출시되는 거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 2018년 장에 상처 입고 다시 안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는 진짜 우리가 활용처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진짜 거품 말 그대로. 네. 그냥 기대감이 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 실제 숫자가 증명하고 있고 블록체인 자체 가치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장 이후에 또 다시 폭락이 와서 뭐 3, 4년 존버해야 되고 겨울이 오고 이런 상황은 이제는 없지 않을까. 그 수요가 생기는 그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블록체인이 아니다. 상처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와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 추천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주기영 대표님이 다른 곳에 나와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도 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만히 놔둘 거냐. 이걸 아니면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NFT가 됐든 디파이가 됐든 뭐 다른 게 어떤 것이 됐든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데 쓸 거냐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렇다 네, 보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뭐 FMC에서 뭐 연준에서 뭐 해가지고 뭐 가격이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활용처는 더 늘어날 거고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로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좀 긴 시간 또 설명해 주셨는데 되게 시원했어요. 속이 되게 시원하네요. 왜요? 왜? 저희 사이트나 데이터 사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적이 몇 번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이런 방송 나오면은 네. 진행자분이 그 결론만 이제 결론 어떻게 그럼 올라가죠? 올라갈 거야 내려갈까 뭐 가격은 3월에 얼마 네네. 찍는다던데 이런 거 뭐 알트코인 픽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주 대표님이 하시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 번창하시고요. 조만간 또 한번 모셔서 또 얘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